김일성의 우상화 작업을 진두지휘하고 북한 주민을 세뇌시키는 기본사상, 주체사상을 만들어낸 그 주인공. 남북을 뒤흔든 황장엽 망명 사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황장엽과 수행비서관 한 명이 오늘 우리나라에 망명을 요청해왔습니다. 와, 그때쯤만 해도 젊으셨다. 이건 전 세계가 뒤집어질 일이었죠. 이게 쌩쌩히 하셨지. 자, 어쨌든 간에 김일성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주체사상을 확립했던 인물, 예, 그 인물이란 말이에요. 이건 진짜 역사적 사건이고요. 최근에 탈북한 고위급 탈북자들이랑은 사실은 급을 같이 할 수도 없을 정도의 사건이고 앞으로도 불가능하지. 앞으로 불가능.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북한의 심장이 망명한 거다. 그렇지. 이거는 북한의 역사가 망명한 거고 북한을 세운 건국의 아버지가 대한민국에 망명해서 북한을 자기 속으로 허물겠다라고 선언한 사건이 바로 그때 그 사건이었습니다. 이 조선을 설계한 브레인인 정도전이 일본으로 망명했다. 자, 이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 인물은 왜 망명을 했느냐, 여기부터 한번 찾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망명을 하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서 시계를 1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주체사상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지? 인민이 먼저다. 인민이 우선이다. 그렇지. 낫소로의 운명은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말인데 이걸 만든 황장엽 선생이 보기에 이 주체사상을 김일성, 김정일이 악용하고 있고 자신의 독재, 통치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이 황장엽 선생의 마음속에서 괴로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망명 1년 전에 일종의 쿠데타를 계획합니다. 사회 전복을 도모합니다. 근데 그 계획 안에는 김정일에 대한 제거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진짜 크게 주체 사상을 오염시킨 김정일 정권을 이 북한 체제에서 쫓아내야 된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내가 북한을 떠난다. 이런 계획이 1년 전부터 만들어집니다. 어둠의 편이 된 햇볕은 어둠을 밝힐 수가 없다라는 책을 보면은 정확하게 황장엽 선생님이 그렇게 명시해놨어요. 주체 사상을 변질시킨 것은 김정은이 맞다. 그리고 나는 주체 사상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수령 제도와 세습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김정일이 그렇게 변심을 했고 김일성이 김정일에게 이제 그 권력 세습을 함으로써 그 나름대로 화려했던 전반부의 그 삶을 다 뭐 어떻게 보면 망쳤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황장엽 선생이 왜 그러면은 그 탈북을 결심하게 됐나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90년도가 굉장히 힘들었던 고난의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 그 이제 김일성 동상을 참배하러 동상을 갔대요. 근데 거기서 이제 김정일을 만났던데 너무 안색이 좋더라고. 잡아보니까 또 손도 따뜻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였다. 지식인으로서 아마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었던 게 70년대까지만 해도 사실 대동강의 기적이 먼저 일어났거든요. 한강의 기적보다. 괜찮았고 아마 그 지식인으로서는 자기가 그런 북한의 조국을 건설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딱 보니까 꽃제비? 이건 아니잖아?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생각한 건 이 김정일이다. 김일성 때까지는 그래도 성취가 있었는데 너는 뭐냐 그러는 거야. 황장엽 선생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붕괴시키자. 김정일을 처단하자. 그런 마음을 먹게 된다는 거죠. 망명 1년 전에는 황장엽 선생이 이거를 구상했다는 겁니다. 고난은 겹쳤죠. 다 굶어 죽죠. 거기에 전염병 돌았죠. 인민들 다 죽어나가는데 김정은 그때 뭐 했어요? 스위스에서 배불리면서 자기 아들들 다 해외로 보냈죠. 김정일은 그 굶어 죽는 인민들의 피와 시체를 밟고서 자기 권력을 공고한 거예요. 그거를 황장엽 선생은 그 망명 1년 전에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전해지기로는 황장엽 선생과 황 선생을 돕는 분들이 일종의 4가지의 컨틴전시 플랜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김정일을 설득해서 해외 망명을 유도한다. 두 번째, 민중 봉기에 의해서 김정일과 그의 추종 집단을 타도한다. 세 번째, 비밀 결사 조직을 통해서 김정일을 제거한다. 이거는 암살 작전이죠. 네 번째, 이도 저도 안 되면 내가 한국 망명을 해서 김정일 체제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한다. 어쨌든 황 선생과 옆에서 보좌하는 분들이 생각했던 거는 김정일의 물리적인 목숨을 제거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겠지만 그 의미보다는 김정일에 의해서 왜곡된 북한 체제 자체를 붕괴시키려는 게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플랜 1과 플랜 2는 북한에서는 불가능하고 3번이죠.
비밀 결사 조직을 만들어서 이제 김정일을 제거한다라고 계획을 세웠다고 본인께서 말씀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중국에 주재하고 있는 한국 사업가에게 그러면 독약을 좀 구해달라.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내가 지금 결단을 내린 거기 때문에 여차하면 내가 목숨을 끊을 거니까 독약을 구해달라. 이런 말까지 하셨다고 하죠. 1997년 1월 30일 황장엽 망명 14일 전 북한의 주체 사상을 널리 알리는 국제 행사가 일본 도쿄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북한 대표로 참석한 황장엽. 예정대로 일정을 소화하는 듯한 모습.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의 머릿속엔 오직 탈출 이 두 글자만 존재했습니다. 생각이 많아 보이시네요. 2주 전이에요. 2주 전. 세상에. 14일 동안 도쿄에 머무른 그는 도쿄 시내 한복판에서 누군가와 은밀한 접선을 하는데요. 태연하게 일본 행사를 마치고 중국으로 향한 황장엽. 망명 당일 오전 9시 30분. 북한 최고위급 인사 황장엽은 목숨을 건 계획을 실행합니다. 과연 북한 대사관 앞에는 탈출을 위한 차가 준비돼 있었을까요? 기적처럼 그의 앞에 택시 한 대가 섭니다. 황장엽의 목적지는 바로 베이징에 있는 한국 총영사관. 불과 3km 남짓 이 짧은 도로 위에 아깝네. 그의 생사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머, 대사관 직원이 황장엽의 행선지를 묻습니다. 진짜? 선물 산다고 했다고 들었어, 맞아. 거짓말을 하며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해 보지만 그러나 북한 대사관에서 황장엽에게 전화를 겁니다. 북한 대사관과 살떨리는 통화를 마친 황장엽. 그는 이미 한국 총영사관에 도착한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불안할 것 같아. 여기가 아직 중국이잖아. 세계를 놀라게 한 북한 최고위층의 영화 같은 망명 스캔들. 과연 그의 탈북은 남북 관계에 어떤 파장을 일으켰을까요? 잠깐 봤는데도 긴장감이 장난 아니네요. 와. 그 결국에는 이 쪽지 하나가 굉장히 신의 한 수였네요. 사물해달라. 예. 아니 근데 이거 누가 이걸 좀 도와주신 거예요? 여기 황 선생님이 저희 그 망명할 때 본인 혼자 결심한 게 아니에요. 여기 김덕홍이라는 인물이 있었고 그 옆에 이용길이라는 특수부대에 있던 나이 많으신 분인데 이분이 김덕홍 선생님을 통해서 황 선생님을 나름대로 종용을 하는 거죠. 근데 북한에서는 낌새가 딱 보이니까 황장엽 제대로 감시하라. 저 청년 애들이 벌떼처럼 따라다니고 움직이니까 이영길 선생님한테 쪽지를 전하죠. 중국으로 가겠다. 중국에서 하자. 그때부터는 이제 국정원이 개입하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는 뭐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그래서 황 선생님을 이제 한국 대사관까지로 들어가게 됐고요. 원래는 그러면 도쿄에서 네. 기본은 원래는 도쿄에서. 그리고 황 선생님이 나 선물 사러 간다라고 했던 것도 내국에 나면 꼭 사탕 과자를 사가지고 애들에게 선물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그걸 다 아니까 북한 보위부도 사탕 사러 가는 줄 알았구나. 그렇게 사탕 사러 가는 줄 알았어요. 그 택시가 그럼 우리 국정원이 마련한 차였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쩌면은 그 드라이버도 국정원 직원일 수도 있고. 그렇죠. 주체 사상을 만든 황장엽이 탈북을 한다. 김정일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때 당시에 황장엽이 망명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북한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난리도 아니었어요. 반드시 황장엽이를 대한민국 땅에 못 가도록 막아라라고 김정일이 북한은 아마 황장엽 선생이 초기에는 이제 망명한다고 생각 못했을 거예요. 초기에 며칠 동안. 그래서 4일 동안은 황장엽 망명 안 했다. 물건 사러 갔는데 남순 안기부가 납치해 갔다. 납치를 했다. 네, 납치를 했다. 그러다가 며칠에 황 선생님이 직접 의사를 표현하니까 야, 이거 진짜 도망쳤네. 황장엽 씨는 필리핀에 도착한 뒤
고향 도시 바교에서 사흘간 머무르다 언론의 추적을 받자 헬기를 이용해 포트 막사이 사이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보안 당국은 황 씨가 출국하던 날 유사시에 대비해 클라크 공항 등 4개의 공항을 미리 준비해 놓았다가 실제로는 예약하지 않은 빌라모 공항을 이용했으며 출국 직전까지도 특별기 승무원들에게 비밀로 했었습니다. 황 씨 일행을 호송했던 필리핀 군정보 관계자도 필리핀 항공의 특별기가 한국 영공에 진입했을 때 한국 공군이 어머용으로 출격시킨 F-16 전투기를 한때 북한 유격기로 착각해 크게 놀랐다고 말하고 한국 정부와 언론은 위험천만한 일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암살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어요. 2010년이면 황장엽 선생님이 망명하고서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흐름뒤잖아요. 꽤 흘렀죠. 김정일이 2010년까지 황장엽 선생님을 암살하기 위해서 암살 요원 2명을 내려보냅니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암살 지령을 받고 국내에 잠입한 북한 공작원 2명이 검거됐습니다. 탈북자로 가지항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안기부 요원들이 잡았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잡아? 이들이 탈북자들 사이에 섞여서 들어오기 전에 첩보가 있었어요. 첩보가 있었어요. 황장엽 주비려 정찰총무 요원 2명이 탈북자들 사이에 섞여 올 거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특정해냈는지를 봤는데 탈북자들 사이에서 다들 이제 좀 마르고 야위고 좀 이렇게 날씬하시고 못 먹어서 힘든데 2명이 건장하더래요. 끊임없이 이제 계속해서 묻고 유도신문하고 의심하고 질문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자백을 했는데 자백한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2009년 11월 당시 정찰 총국장이었던 김영철이 이 2명의 요원을 호출해서 미션을 내립니다. 황가의 친척으로 남조선에 침투하여 황가를 없애라. 라는 미션을 받았다라고. 황과의 친척으로 자기 신분을 이야기해라. 예, 실토를 하게 되면서 김정일의 2010년 암살 미수 사건이 다 폭로가 되죠. 13년 동안의 좀 짧다면 짧은 대한민국 생활을 끝으로 87세의 나이에 별세를 하시게 됐습니다. 황장엽 전 비서가 지난 10일 87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0월 10일. 연령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또 10월 10일에 조선노동당 창건일입니다. 주체사상을 만든 분은 대한민국에서 돌아가신 날. 돌아가시고 여기는 다시 세워지고. 또 10월 10일. 황장엽 씨 사망 날짜 10월 10일. 근데 하필 그날 김일성 광장에서 김정은을 차기 지도자로 공식화하는 열병식이 지금 우리 영상에서 본 것처럼 아이러니한 일이네요. 역사 아이러니고 누군가 장난을 치나?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김정일 정권에 대해서 반대하고 망명까지 결심하고 자기 가족들을 포기하면서 죽음에 이르게까지 한 황장엽 선생이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김정일 체제의 붕괴였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전날 황장엽 선생이 돌아가신 날에 김정일 정권이 붕괴되기는커녕 오히려 아들 김정은에게까지 또 세습이라는 3대째 그 시점이 운명의 날처럼 같은 날에 그 두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게 아마 장난처럼 저는 엮여지는 거예요. 운명의 장난처럼.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지금 잘못된 정신을 가지고서 저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시대라고 3세에 걸쳐서 세습 독재를 하겠습니까? 수백만 사람들을 굶어 주겠지. 온 나라를 감옥으로 만들었지. 핵무기를 개발해서 자꾸 위협하고 있지. 이 자체가 이것이 비정상적이라는 거, 시대착오적이라는 거. 네,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이 무단 월북하는 사건이 벌어져 나도 북한에 살고 싶다며 월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야, 왜? 19년. 비교적 얼마 안 된 최근이죠. 그죠. 2019년. 최인국 선생이 공화국에 영주하기 위해 7월 6일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이명철 전덕여 청구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부문의 일꾼들이 동포에 정을 안고 맞이했습니다. 민족의 정통성이 살아있는 진정한 조국, 공화국에 품에안게 된 지금 저의 심정은 무슨 말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조국, 공화국에 품에안게 된 지금 저의 심정은 무슨 말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뉴스에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2019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게 믿겨지지가 그래, 않아요. 이게 얼마 전 2019년이면 전 세계가 북한의 상황을 다 아는데. 그렇죠. 묘한 게, 그러니까 뭐 비밀리에 들어갔다 어쩌고 이렇게 하지만 분명히 마중 나온 사람이 있고요. 맞아요. 꽃다발을 주고 있습니다. 순환공항에 들어가고. 그것도 누군가 또 뉴스에 나올 법한 앵글을 잡아서 정식으로 촬영까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탈북민 분들이라면 저 뉴스를 한 번쯤은 다 봤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라는 방송으로도 맞아요. 북한에서 남한에서 월북자가 왔다고 널리 선전했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지금 같은 시대에 북한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시대. 탈북민들은 목숨 걸고 탈북을 하잖아요. 그렇지. 그래도 지금은 못 오는 시기에 저렇게 북한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게 무슨 일이지? 하고 한마디씩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처음에는 간첩 아닐까라는 생각도 왜냐하면 오히려? 8, 90년대에는 이제 북한에 대한 환상이 많을 때니까 가능하다. 뭐 임수경 씨라든가 문익환 씨라든가 다 가능하다 할 수 있는데 2019년도에 저렇게 넘어갔다는 거는 지금 간첩 아니고는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 최인국 씨가 월북을 선택하게 된 출생의 비밀. 저는 오늘 선친들의 유해가 있는 공화국에 영주하기 위해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가문에 애국의 널치 깃들어 있고 민족의 정통성이 살아있는 진정한 조국, 공화국에 품에안게 된 지금 저의 심정은 무슨 말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선조들을 따라 북한을 조국으로. 위대한 소령님들과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 자기 가문에 베풀어 주신 사랑은 3대를 이어 끊임없이 3대? 계속되고 있다고 하면서 3대를 이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면서 가문이 대대로 안겨 사는 품 고마운 조국을 따르는 길이 곧 돌아가신 부모님들의 유언을 지켜드리는 길이며 또 그것이 자식으로서의 마땅한 도리이기에 늦게나마 공화국에 영주할 결심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거를 정식으로 밝혔습니다. 애국 룡일사는? 이모 할머니까지. 외국에서 이렇게 5명이나 있다고? 어머, 가면 무조건 혜택 받으면 되지. 뭐 북한의 핵심 계층이라던데? 야, 놀라운 영상이에요.
아니 부모님하고 조부모님하고 이게 다 5명이나 애국열사령이 있대요. 애국열사들이 애국열사령 아무나 묻힐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아무나 못 묻죠. 안 되죠. 그 3대가 북의 최고 권력자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에 묻히면 3대가 또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북한에서. 그러면 안 해도. 6대까지. 공급받으면서. 열사령 이야기가 나왔는데 열사령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북한에. 그러니까 대성산 혁명 열사령이라는 거는 빨치산, 뭐 6.25 전쟁 때 뭐 그 사람들이 대체로 들어가는 그건 진짜 성골, 진골, 그렇죠. 성골 진골. 신미리 애국 열사령이라는 데 이제 최동호랑 뭐 이런 여기서 월북한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묻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김정일 때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북한이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 말 그대로 애국 열사령이고 혁명 열사령이 아니고 월북하신 분들, 그러니까 북한 정권에 어떻게 이바지를 한 사람들이 대다수가 좀 많아요. 그리고 뭐 물론 북한에서 총리나 부총리나 뭐 이렇게 한 사람들도 거기 좀 가 있는데 어쨌든 열사령에 간다는 거는 이건 보통 대우가 아닌 거죠. 아니 그럼 아들은 왜 전쟁통에 이렇게 좀 헤어진 건지 이거 너무 궁금한데 이게 왜 이 아들만 이렇게 나와 있지? 애국 열사령에 묻힌 이 최인국의 가족 중에 한 분이 대한민국 초기 부대 외무부 장관 출신이에요. 외무부 장관 출신이에요. 북한 애국 열사령에 최인국의 가족으로 묻혀 있습니다. 와, 이거 깜짝 놀랄 얘기네요. 지금 월북한 최인국의 아버지가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을 지낸 최덕신이라는 인물입니다. 이게 바로 그 출생의 비밀이라는 거죠. 와, 아니 국립현충원에 사실 있어도 모자라네. 외무부 장관이 지금 애국 열사령에 있단 말이에요. 북한에 너무 영웅이 놀라셨죠? 됐어요. 근데 여기 놀랄 걸 하나 더 추가시켜요. 자, 보세요. 최인국의 아버지 최덕신 월북했다 그랬죠. 그런데 최덕신의 아버지 최동호도 월북했습니다. 우와. 3대 월북 가족. 그래서 아까 3대. 예, 3대 월북 가족. 이게 엄청나네. 3대가 월북. 대를 이어 월북. 거기 대를 있던 이어 거야. 월북. 자, 그런데 자, 11년이 흐르고 나서 북측 이산가족 상봉단의 단장으로 내려온 유미영 씨의 가족 상봉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월북한 사람이 2000년도야. 대단하다. 100명의 이산가족들을 이끌고 나타난 유 씨 자신이 남쪽에 아들과 딸을 둔 이산가족입니다. How does it feel to be back? I'm very happy. Do you think there will be many more such visits? Yes. Is this just the beginning? Beginning. Yeah, beginning. 유 씨는 북한 서열 22권의 고위급 인사답게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류미영 북측 이산가족 서울 방문 단장이 서울에 살고 있는 가족과 비공개리에 만났습니다. 진짜. 뭔가 잊을까 하면 떠나오고 잊을까 하면 이때 류미영 씨가 서울 방문 단장으로 등장을 하면서 안 그래도 우리 측에서도 굉장히 적잖이 당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죠. 북한은 무슨 생각으로 이분을 단장으로 보냈는지 지금 생각도 잘 모르겠네요. 저는 그 유미영 단장이 서울에 왔을 때 서울에서 그 화면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김정일이가 신의 한 수를 뒀다. 신의 한 수다? 그게 뭐냐면 봐라 월북했던 사람도 그걸 보여줘. 내가 이렇게 신임을 해서 저기 심장부에 보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나 해피하냐 지금. 아니, 이런 거 짜는 그 기관이 있어요. 통일조선 사업부가 이런 걸 하는데 머리가 너무 근데 좋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김정일이 생각이 뭐였을까 저 보면서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가서 망명을 하면 다시 남조선으로 그러면 남조선 안기부가
납치해서 또 했다고 그럴 거고 또 가서 자기가 하라고 한 대로 잘했으면 김정일이 위신 또 올라가는 거고. 그러네. 김정일한테 하나도 아깝지 않은 일거양득이네. 잃을 게 없구나. 꼭 먹고 알 먹고. 근데 이 최덕신, 유명 이걸 보면서 어떤 걸 우리 북한이 이용을 했는가 하면 비록 극악한 반공주의라도 수령님이 품은 바다같이 넓다. 그렇지. 따뜻한 그러니까 어버이 품에 안겨. 지금이라도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수령을 위해서 일한다면 지난 과거는 다 묻어줄게. 나 앞으로 다 와. 그렇게 해서 온 거 아니에요. 야. 이런 걸 보면 북한 주민들이 뭘 생각하겠어요? 위대성 교양 자료로. 와, 이게 정말 우리 수령님 같은 위대한 분은 하늘이네, 아, 지금. 정말 하늘이구나 진짜. 그릇이 넓다. 이게 최덕신 유명이 북한 체제에 준 선물이죠. 그래서 생각하죠. 아니 근데 최인국은 이제 월북했던 엄마를 이제 그때서야 이제 다시 만난 거잖아요. 그런 엄마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그 월북한 최덕신 내외는 북한에서 이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았지만 문제는 아들이죠. 월북자예요. 자진 월북했어요. 아, 나머지는. 그다음에 그냥 월북입니까? 뭐 6.25는 북침이고 뭐 유경수는 뭐 자작극이고 이래서 넘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꼬리표 때문에 월북자 가족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최인국 씨가 당시에 이제 유명한 건설회사 다니고 있었거든요. 회사에서 잘려요. 막노동을 전전합니다. 그랬는데 그 어머니란 사람이 딱 그것도 남으로 대표단으로 넘어왔을 때 내려온 거야. 마음이 허락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만나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옆에서 많이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만나긴 했지만은 처음에는 그 만나는 걸 거부했었다 그러더라고요. 힘들었으니까 그렇죠. 저는 오늘 선친들의 유해가 있는 공화국에 영주하기 위해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재밌는 게 최인국이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나쁜 감정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부모가 월북을 한 월북자의 자식이기 때문에 직장을 10번 옮겨야 됐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최인국이 그 천도국 교령에게 이런 얘기해요. 나는 사실 민주주의가 좋다. 그리고 내가 북한에 가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근데 북한이 어머니의 자리를 공석으로 남겨뒀다고 해요. 그러면서 내가 올라가면 아버지가 맡았던 그 자리를 어머니가 내려맡고 나에게 줄 수 있다는 언지를 북한이 수도 없이 아들에게 했던 거예요. 제안을 했구나. 아, 이제 이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최덕신도 공산주의 체제가 싫었지만 북한을 선택했고 아들 최인국도 공산주의 체제가 싫었고 민주주의가 좋았는데 대한민국에서 10번이나 직장을 옮기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월북길을 택했고 역사의 아이러니가 또 한 번 반복되고 있는데 최덕신은 아들, 딸을 다 버리고 월북을 했어요. 네. 아들 최인국도 아들, 딸, 아내까지 두고 월북을 했어요. 근데 최인국 씨가요 북한으로 갔는데 엄마의 대를 이어서 천덕교 교주 자리를 맡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맡았어요. 어머, 결국에는 뭐야? 최덕신이랑은 그래도 이 사람들이 알잖아요. 남한 사람들이. 근데 최인국은 누군지도 몰라. 그러니까 북한으로 본 데는 이게 큰 자리 하나 주기가 이건 좀 그런데.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카드를 안 가지고 온 거야. 이게 카드가 있어야 써먹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런 인물의 인생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저렇게 살았는데 결국에는 천수를 누리고 애국 열사릉에 묻히는구나 라는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허탈해하시는 시청자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잠깐 지나갔지만 거창 양민학살에 관련돼서는 정말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북한이 어제 장성택 사용을 전격 집행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고모부를 처형했습니다.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이 전격 처형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사실 저도 이게 북한을 잘 모를 때도 기사로 봤었거든요, 뉴스로. 그때도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그때 북한에서 느꼈을 때는 이 장성택의 이 권력을 어느 정도였어요? 피부로 느끼는. 북한의 가장 큰 현대사 영향을 끼친 5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다음에 박금철이라는 사람. 67년도에 그 갑산파의 두목이 박금철인데 총당한. 그다음에 장성택. 거기에 올라요. 장성택이가 북한 김정일 체계의 어떤
그 기반을 만든 사람이라고 보십니다. 장성택은 인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왕조의 일종의 재상이었다. 그러니까 재상으로서 기능했다. 근데 결과적으로 요 촛불이 흔들리게 되는 선을 넘어버리게 됩니다. 북한의 대표단 단장을 해서 한 경제대표단 인원이 80여 명이 중국을 장성택이 들어가요. 그때 당시만 해도 중국은 장성택이를 국가수반대우를 했습니다. 후진타오 주석이. 중국에서는 정은이를 절대 그때만 해도 인정을 안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후진타오가 뭐라 했는가 하면 저 어린애가 앞으로 잘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잘 못할 때는 무슨 대책이 있는가 하니까 그에 대한 대답으로 경남이 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경남이 있다. 그렇게 말했는데 야, 이거는 제가 김정은이라도 들으면 진짜 너무 화가 날 것 같은데요? 북한에서 보통 1호 동지가 뭡니까? 1호는 김정은이죠. 그죠? 김정은. 네, 1호 동지는 감히 입 밖에도 꺼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장성택이 최고 권력을 쥐고 있을 무렵에 1호 동지는 김정은이 아닌 장성택이 되어버렸던. 이런 일이 있어서 이제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 한번 김정은이 직접 군 회계장부를 한번 살펴봤는데 원래 있어야 될 돈이 없는 거예요. 관계자를 불러가지고 여기 돈이 왜 이렇게 비냐 했더니 장성택이 이제 54국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쪽에서 돈을 관리해가지고 다 그쪽으로 빼갔다. 그래? 그럼 가가지고 원상 복귀시키라고. 그래서 또 관계자가 54국을 갔어요. 가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앞에서 무장 경비 병력이 막은 거예요. 못 들어간다고. 김정은이 보냈는데. 1호의 명령인데요. 네.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냐고. 지금 내가 들어가가지고 지금 장부를 좀 갖고 오라고 김정은 동지께서 얘기했다고 했더니 그 경비 병력이 뭐라고 했냐면 1호 동지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 1호 동 라고 얘기한 거예요, 경비 병력이. 대놓고. 물어봤죠. 당신들이 말하는 1호 동지가 누구냐? 장성택이다. 디 엔드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성택 살아있을 때 1년 전이죠. 2012년도에 이제 현지 시찰을 나가요. 간부들 다 같이, 김정은도 다 같이 나가는데 간부들이 하나같이 장성택만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다 쳐다보고.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그렇죠. 황당한 일이겠어요. 회의하는 그러니까 간부들이 전부 다 장성택의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이 북한 내부에서는 사실 들키면 진짜 큰일이거든요. 아무리 김정은이가 힘이 빠져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가 현장에서 났었고 한국 언론에까지 다루었다면 사실 큰 거긴 큰 거죠. 그때 당시에 앞서 말한 어느 기자는 1호가 아니고 용본. 용본이 어떻게 했다. 우리 다 운을 제로 오기. 교환수들이 이제 이렇게 연결해 줄 때 어느 뭐 장성택 동지라는 그런 칭호를 안 하고 영번 동지, 이야. 몇 번 동지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렇게 저기 연결을 해주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만약에 이 1호 참칭설이 진짜 정말 팩트라면은 나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그토록 뛰어났던 사람이 이 당연한 역사적 교훈을 모를까요? 권력이 집중된 친족은 반드시 죽어요. 이건 100%야. 안 그랬던 적이 없어. 인류의 역사에서. 이 1호 동지는 알고 살짝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봐봐. 장 부장이 40년 동안 거기서 일했는데 내가 1호 동지고 1호 동지 허락 없이 그런 거는 저는 상상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건 죽은 다음에 나쁜 놈이라고 해서 살짝 들려 씌운 것 같고 예. 실제로 어느 행사장에 가서 이제 맞습니다. 우리 장 부장 동지 만수무강을 위하여 그랬다 장 부장이 그 자리에서 술잔 깨고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 다치지 말아야 할 터부라는 걸 알아요. 손을 너무 많이. 네, 근데 확실한 거는 장 부장 동지 허락 없이는 못 들어갑니다. 거기에 1호 동지라고 한 거는 그것 살짝 뒤집어 씌운 느낌이 있어요. 김정은에 대한 충성이 변함이 없었던 장성택이 1호 참칭 썰을 받게 될 정도의 이런 오해가 생기려면은 그러니까 이건 결국
이건 반드시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이미 이 사람 무조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죽어야 돼. 무조건. 장성택의 행보를 보면 철저하게 뭐 1인자가 되겠다고 한 행보는 아니었어요. 다만 저는 그 판결문을 볼 때 아, 장성택 죄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요, 판결문은요, 어떻게 보면은 단순해요. 살인죄, 사형. 큰 죄가 있으면 그거 하나면 돼요. 그런데 이런저런 제목을 다 갖다 붙인다는 건 뭐예요? 하나 뭐 특별한 게 없을 수도 있다는. 나는 정말 장성택을 죽이고 싶다. 그런 점을 볼 때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거예요. 정확한 정치적 야심과 음모가이며 동상이몽 양봉우미하다가 건성건성 박수를 치면서 오만불순하게 행동하여 그 이면에는 김정은의 불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여기 계신 선생님들의 얘기를 쭉 다 들어봤을 때 아, 결국은 김경희가 죽일 수도 있겠다. 야, 요 시선. 요 시선. 왜냐면 여자는 한을 한번 품으면 5월, 6월에도 저리가 긴다고 했어요. 발 앞에다 걸려가지고 막 이런 막. 아니 근데 내가 이거 너무 웃고 넘기기에는 약간 애매한 건 그러니까 김경희는 미리 인지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게. 김경희 비서가 예. 마지막까지도 혁명화를 보내리라고 굳게 믿었다는 거예요. 죽이지 않고. 조카가 설마 죽일 줄은 안 죽일 거다. 라는 이야기들이 한 대여섯 명한테서 중복돼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했고 아버지도 그렇게 했고 오빠도 그렇게 했는데 조카가 설마 김경희 비서도 마지막까지는 그래도 너가 잘못을 많이 했으니 너 까부는 거 내가 안다 여자 좋아하고 그러니까 너 혼나긴 해라. 그런데 너가 죽을 놈이냐 그렇게. 죽일 줄은 몰랐지. 네, 그거는 아니에요. 죽을 놈이죠. 충격 받았겠다. 그렇게. 만약에 장성택이 살아 있었다면 북한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살아 있었어도 사실 김정은의 정책을 바꿀 수 있었는지는 의문이 돼요. 의문이다. 다만 장성택이 계속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북한을 장성택이 구상한 대로 이끌고 갔다면은 우리 고영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었을 것이다. 앞서 언급된 그 나종일 전 국정원 차장님, 그분도 장성택의 길이라는 책을 쓰시면서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성택의 길이 있었으면 남북관계도 훨씬 좋아졌을 것이다. 북한도 지금보다 훨씬 잘 살 것이다. 지금도 생각해도 아쉬운 거는 장성택이 좀 더 깊게 생각하고 좀 더 잘 구슬려 왔으면 지금의 그 아주 횡포한 핵을 막 쏘겠다고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조금은 변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백두혈통을 위협하는 어떤 그 인물. 이번에 이 인물은요. 숨어있는 사랑니 같은 존재입니다. 야. 백두혈통을 위협하는 어떤 그 인물. 이번에 이 인물은요. 숨어있는 사랑니 같은 존재입니다. 야. 사랑니. 그래. 김평일이 왜 안 나오나 했다. 백두집 막내 아들 마지막 위협적일 수도 있는 숨겨진 백두혈통의 주인공은 바로 김평일이었습니다. 김정을의 숙부이자 김정일의 이복 동생이죠. 한때는 매우 잘 나갔던 인물이었고 어쩌면 김정일이 아니라 사실은 김평일에게 후계 구도가 갈 수도 있었을 법한 인물이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인물로 보더라도 훤칠함으로 보더라도 카리스마로 보더라도 김평일이 낫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김평일이 거느리던 사람들, 김평일 라인까지 사실 북한에서 건재했었던 라인이거든요. 근데 김정일이
권력을 잡으면서 그때부터 진짜 수직 낙하하기 시작해요. 여기도 이봉이구나. 네. 패가 망신의 아이콘. 사실은 맞아. 2인자 패배자 아이콘처럼 북한에 들어오지 못하고 한동안 해외를 계속해서 떠돌고만 있었던 인물이었고 중국, 미국, 일본, 대한민국 이 정보기관에서 김평일을 포섭하려고 수십 년의 공을 들였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와. 아 그러게 망명도 안 하네. 소속도 안 돼. 아니 사실 이 견제라는 것도 존재감 좀 있고 라이벌 정도는 돼야 좀 받는 거 아니에요? 저희 북한에 있을 때 들었을 때는 김평일이 그렇게 인격이 좋대요. 북한 사람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지어낸 말인가 봐요. 김정일에 대한 반항으로 지어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때 김평일이 너무 막 인격이 좋아갖고 막 구름대처럼 사람을 몰고 다녔대요. 아 그리고 그 김평일에 대한 얘기들은 사실 정치적인 얘기를 북한에서 하면 굉장히 위험한데 그래도 어르신들이 많이 어느 했어. 정도는 소근소근 다 하고 맞아요. 아마 김일성 다음에는 김평일이가 권력 이양을 하지 않을까. 그게 국민들은 더- 이런 걸 알고 있다는 거지. 네, 요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김평일이가 지금 북한 사회에 나온다고 해도 거리감이 없는 인물인 것 같긴 해요. 아니 네. 북한에서 사실 뭐 김정철이나 김정남 이런 인물들은 모르지만 김평일은 알거든요. 저희 부모님들도 늘 하시는 말씀이 김평일이 만약 이 나라를 이제 권력을 잡고 있었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개방됐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고 또 김일성을 닮아가지고 뭐 키가 180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사람은 이렇게 좀생이가 아니고 저렇게 잘생겼다고. 그래야 뭐 이 나라도 다스리고 이럴 그렇지, 수도 있다. 맞아. 어른들이 맨날 그런 말을 맨날 하시던 걸 어르신들. 어릴 때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김정일이 못생기니까 이 나라가 이 꼴이다. 맞아.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 세 분의 반응만 보도 알 수 있어요. 앞서서 이제 김정남이나 뭐 김한솔이나 뭐 이렇게 이야기, 김정철 이야기했을 때는 약간 글쎄 과연 그런가요? 이렇게 시큰둥 하시다가 김평일 얘기를 하니까 벌써 인지도가 달라지고 벌써 얘기하는 그 말에 힘이 실리잖아요. 어쨌든 김정은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북한 사람들의 어떤 인지도, 평가 이런 거로 봤을 땐 김평일 카드도 간과할 수가 없는 카드다. 근데 사실 김평일이 사실 모르는 분들이 김정일이가 아니고 김평일이가 됐었으면 북한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말씀들 하시는 분 많은가 하면 김정일은 약간 엄마 쪽 닮았어요. 그리고 김평일이는 김일성 쪽을 많이 닮았고 얼굴이 젊을 때 김일성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71년, 72년, 73년 초까지는 다들 김평일이를 주목을 했어요. 김정일이가 치고 나올 줄 몰랐지. 그런 인물한테 왜 대사 직분을 줬는지 좀 특이하고. 그러게. 진짜 대사 일을 했나? 그 처음에 첫 주기는 한가리 주제 대사관 무관이에요. 근데 김정일로서는 김평일이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게 신경이 쓰이는 거야.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 대사로 시켜가지고 한가리로 나갔다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뭐 불가리아 거쳐서 핀란드 거쳐서 이렇게 빙빙빙빙 유랑 생활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딱 2명을 붙여놔요. 운전기사하고 3등석이 한 통역을 딱 비춰놓는데 이건 그냥 조직지도부 10호실 소속이라고. 감시네. 그러니까 그냥 눈과 기지. 그냥 매시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게 그날로 계속 전문이 들어가. 망명 불가능합니까?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2명이 계속 보는 데다 온 대사관이 안 보는 것처럼 하면서 다 보거든. 대사가 차 타고 어디 나간다. 아니 그 사람을 무시하려면 계속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평일의 사실 삶을 보면은 이 북한에서 격가지로 전락하는 거, 피비린내 나는 권력 싸움에서 올락한다, 진다는 거는 거의 뭐 정치적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평일은 평생 30년 동안 해외를 유랑했고 김평일의 누나인 김경진, 김경진도 남편이 이제 오스트리아 대사였던 김광섭이었는데 둘이 평생 해외에서 살아요. 그리고 아까 김영일이 김평일의 동생 얘기 나왔지만 김영일이 또 외교관 생활을 했는데 2000년에 독일 대표부에서 현지에서 병사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 사람들도 우리가 얘기하는 뭐 백두혈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격가지기 때문에 해외에서 그냥 병이 걸려서 죽어도 그거를 아무도 케어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사진이 2007년 2월에 촬영된 사진입니다. 모자를 쓰고 있는 게 이제 김평일 폴란드 당시 대사고 인강이, 은송이 아들하고 딸이에요. 아들 딸이에요?
보면은 딱 보면은 벌써 이게 뭐 북한 사람 같지 않죠? 와. 네, 뭐 홍콩 갑부의 자제들 같은 그러네.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그냥 이 모습 이것뿐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뭐 그 이후에 어떻게 됐다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정말 뭐 북한 내에 본인이 인민무력부 대자 출신이고 뭐 무관도 하고 이랬다 그러지만 군부의 지지도 기반도 완전히 허물어지고 우리도 뭐 30년 해외 생활하면은 돌아와 봤자 그러니까. 자기 기반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나 좀 자유롭게 사는지 모르겠네요. 그 이후에 이제 김평일의 근황은 놀랍게도 북한 내부로 들어옵니다. 김정일이 죽고 김정은이 권력을 잡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마지막으로 대사했을 때가 체코 대사를 마지막으로 했었죠. 김평일이 33년을 해외에서 북한을 못 돌아오는 형벌을 받았던 거예요. 네. 계속 33년을 유배했던 거예요. 2019년 김정은이 숙부를 북한으로 들여보냅니다. 와. 형식은 김정은의 오다로 숙부는 고생했으니까 이제 평양으로 들어오시오. 모시겠습니다. 예. 해서 김평일의 이제 마지막 업적은 레코드는 평양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저 자녀들은 북한식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 첫 번째 인물입니다. 김정남과 아주 깊숙이 관여된 인물. 자, 누굴까요? 2017년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입니다. 볼 때마다 충격적이에요. 와. 어우, 저거는. 아니 저기 사람이 지금 저렇게 많은데. 와. My name's Kim Han-sol from North Korea, part of the Kim family. Here's my passport. My father has been killed a few days ago. I'm currently with my mother and my sister. 자, 김정남의 유품을 찾아가라라고 고지가 뜹니다. 안 찾아와요. 와, 현금 1억 5천만 원 정도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찾아가지 아무도. 살아는 있는 건가? 자, 백두집 막내 아들 살아있는 그리고 숨겨져 있는 첫 번째 백두혈통은 바로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입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김정남이 처참히 제거됐잖아요. 그때 들었던 궁금증은 북한이 김정남을 죽이려고 했을 때 김정남만 죽이려고 했을까 김한솔까지 죽이려고 했을까의 문제였어요. 맞네. 근데 그때 이 자유조선이라는 반북한 체제 단체가 김한솔을 서둘러 대피시켰잖아요. 저희들의 합리적인 추측은 북한은 김한솔도 같이 제거하고 싶을 것이다. 사실은 김한솔이 지금 숨어 있는데 김한솔을 제거하라라는 김정은의 명령은 아직까지 살아있는 유효한 스탠딩 오더입니다. 어떡해. 근데 저 사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 암살의 형태잖아요. 사실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분비는 공항에서 공개적인 처형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그 비난을 많이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지. 왜 그런 방식을 선택했을까? 말레이시아하고 단교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단번에 해외 토픽에서 일면 기사로 실리게 될 심지어 앞서 크리스가 이야기했었습니다만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지 잘 몰랐던 사람들도 이 사건을 통해서 김정은을 알게 됐어요. 맞네.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 일종의 도박을 했던 게 뭐냐면 국제사회에서 김정남이 훨씬 더 인지도가 높고 김정은 본인은 오히려 인지도가 낮았던 상황인데 저 사건을 통해서 단숨에 토픽에 의해서 해외 뉴스에 의해서 지명도를 획득하게 됐고 냉혹한 어떤 지도자의 이미지도 갖게 됐고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협상의 대상으로서 갑자기 부상해서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말하자면 일단 모험에 그 굉장히 기초한 어떤 작업을 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김정남이 위험하게 느껴졌을까? 단지 어떤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정권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 바로 지금 해결해야 될 최우선의 과제로서 생각했던 걸까? 호텔도 아니고.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이제 그 어설프게 테러를 하는 거기에 사실은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오랫동안 김정남을 제거하기 위해서 뭔가 작업을 했을 텐데 뭔가 긴박하게 제거를 해야 되는 상황. 그게 이제 사실은 그 당시의 정황으로 돌아가 보면 김정남이 미 CIA와 접촉했다.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 같아요. 당시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망명정부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건 게 이게 사실 망명정부랑 아무 힘도 없는 건데 상징성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일제 때 우리 상해 임시정부 얼마나 눈에 까시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김정은이 처음 들어와가지고 아직 권력이 공고가 되지 않았을 때 혹시 어떤 급변 사태가 있으면 내가 제거가 되고 그러면 또 다른 백두혈통인 왜냐하면 북한 인민들이 지금 받아들이기 이미 그렇게 세뇌가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또 다른 백두혈통에 그러니까 들어오면 훨씬 접목하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위협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김정은이 이제 급하게 김정일이 죽으면서 권력을 잡으면서 김정은이 2012년에 등극했을 때 나이가 너무 젊다. 그 군 내에서 이른바 장성택 라인들이 김정은에게 충성을 보이지 않는다. 그때 사실은 설인데 미국이 김정남과 김한소를 망명시키려 한다는 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보세요. 미국이 공개적으로 김정은 세습에 반대하면서 북한의 정통성은 크다. 이 둘이다라는 걸 미국 영토 안에서 미국의 보호하에 내세운다고 보세요. 뭐 해야 돼요? 크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북한 김정은이지만 이미 군부의 한 3분의 1 정도가 뭐야? 이러는 상황에서 김정은이 과연 지금의 위상을, 지금의 교통 정리를 북한 내부에서 할 수 있었는가? 막 관련됐을 때 죽이고 보자. 이거 궁금한 게요. 유품이에요. 유품을 말레이시아에서 뭐 이거 가져가라 6개월 만에 뭐 이랬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아니 김한솔 막 나타나냐 마느냐 막 이걸로 막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 끝내 안 나타난 것 같은데 사실 뭐 대리인을 보낼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글쎄요, 대리인이 수취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이런 경우에 가족 아니면 사실 수취가 안 되지 않습니까? 설사 대리를 보낸다 하더라도 그 대리인을 어느 단계에서는 가족한테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북한에서 눈을 씻고 찾고 있는 상태 속에서 자기 자신을 노출시킬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아마도 제가 볼 때 미국의 정보기관, 뭐 CIA 이런 데서 보호를 하고 있을 텐데 그쪽에서 나서라고 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말렸겠죠. 가지 말라고 지도했겠죠. 저는 그 말레이시아 검찰 당국이 유품 찾아가라 라고 공개적으로 했잖아요. 저 이게 약간 일종의 함정 같아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음모론일 수도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김정남을 암살했던 북한 요원들은 무사히 다 말레이시아를 빠져나갔죠. 김정남의 시신이 어디로 간지 아세요? 북한으로 인도됐어요. 그랬다. 소리 소문 없이 김정남의 시신이 이미 북으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검찰 당국이 우리 돈 있어. 너네 아버지 핸드폰 있던데 한 소리 잠깐 들어라. 이걸 보고서 과연 김한솔이 말레이시아 가겠습니까? 바로 그 부분이 여기서 이제 핵심인 게 앞서 잠깐 이야기하셨습니다만 그 유품의 그 리스트를 좀 찾아봤어요. 이 말레이시아 경찰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김정남의 가방에 휴대전화가 이제 2대가 있었고 노트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이 13만 8천 달러, 이제 우리나라 돈은 한 1억 9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말레이시아 당국에서 이제 유족들이 와서 이 유품들 찾아가라라고 하는 리스트에는 휴대전화하고 노트북이 없어요. 아, 이미 사라졌네. 달러만 있습니다. 달러만. 돈만 남아 있는 거예요. 정보만 이미 가져간. 사라졌네. 이게 휴대폰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그 전화 용도로서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와 연락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다 남아 있고 거기에 대한 뭐 오고 간 문자도 있을 거고 노트북에는 또 작성된 서류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검색 기록 같은 게 있을 텐데. 그동안 이 사람하고 만났던 사람 돈 주세요. 그렇죠. 근데 이게 과연 누가 가져간 거냐? 이게 지금 핵심인 거죠. 지금 뭐 관련해서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2017년 3월 말레이시아에서 그 북한이 이제 김정남의 시신을 인수해 가거든요. 인도에 갈 때 그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동시에 받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죠. 공식적으로 일단 아직도 말레이시아에 있는데 미국에서 미리 가져갔는지 아니면 당시에 시신 인도할 때 이미 그것조차 북한에 넘어갔는지 그건 아직 모르죠. 아니 근데 왜 뭐 현금을 왜 안 가져갔을까요? 가짜 돈 아니야? 가짜 돈? 보통 다 가져가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음모론이지만
달러라는 것도 결국 이제 번호가 있고 고액권일 경우에 여러 가지 어떤 형태로서 마킹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 달러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거든. 일련 번호 추적 가능하니까. 진짜? 대박. 사실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제가 궁금한 건 현재 김정남 아들 김한솔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거죠? 미국에 있어요? 아니면 한솔 어디 있는 거죠? 피살 이후에 이제 김한솔을 대피시킨 자유조선 단체 관계자를 직접 만나서 인터뷰하고 취재도 했었어요. 자유조선이 이제 김한솔을 대피시켰는데 그 이후에 행방은 사실 공식적으로 끊어져 있어요. 그런데 한간에는 미국 뉴저지에서 목격이 됐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미국 어디 시골 대학에 다니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중요한 건 가장 높은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미국의 모처에서 아마 안가에서 김한솔에 대해서 철통같이 보호하고 있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크게 식물성 있는 가능성입니다.